안녕하십니까. 김능구와 김우숙의 정치를 알려주마. 오늘은 지금 11월 3일이죠. 예, 예. 11월 3일 날 그 이른바 현장 투표를 앞둔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은 우리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뭐 엄청나게 우리에게 세계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선거지만 우리나라에게는 더욱더 이 맞습니다. 중요한 선거가 이 때문에 우리가 언론에서도 계속 지금 현재 다루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막바지에 온 거잖아요, 이게. 지금 사전 투표 한참 그렇죠. 오늘 예. 아침에 그 보니까 3천만 명이 예, 이게는 우리는 사전 투표가 보통 2주 전, 투표를 2주 전 정도에 하는데 이게는 보니까 큰 나라라서 그런지 9월부터 사전 투표를 야, 그 뭐야 한 두 달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두 달 하는데 이 사전 투표와 함께 이번에 그동안 계속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비중이 확대된 우편 투표. 예. 우편 투표가 또 이번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끝난 다음에도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미국 대선은 좀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직접 선거는 직접 선거인데 처음에 후보를 뽑는 건데 네. 그다음 실제 선거인단을 뽑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게 네. 후보를 어떤 투표를 하는데 그 결과는 그 주에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가 되고 선거인단이 모여가지고서 12월 14일 한 달 열흘이 지난 상태에서 14일 날 이 주별 선출 선거인단이 공식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당선인을 확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내년 1월 20일이 취임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 투표하고 봐서는 이 상당히 11월, 12월, 1월 뭐 두 달 보름이 좀 넘는데 네. 14일 날이 확정되는 거니까 네네. 이게 그로 본다면은 뭐 한 달 일주일 정도 그죠? 그 정도 그 인수위 기간이 우리로 치자면은 네. 그런 기간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요 선거인단 제도에 대해서 네. 제가 한번 자료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뭐냐면은 이 538명이랍니다. 선거인단 수가. 네. 근데 이게 연방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을 합한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 미국은 연방 하원 의원이 435석 이렇게 인구 비례로 이제 각 주마다 배당이 돼 있죠. 상원은 각 주마다 똑같이 2명씩 해서 네. 100명. 거기다가 워싱턴 DC가 3석에서 538명입니다. 선거인단이.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270석 이상을 갖다가 확보하게 되면은 승리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선거인단 수가 이제 이렇게 다 다릅니다. 연방 하원, 인구 비례에 따라서 하원 의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55명이고 선거인단이 제일 적은 곳은 알래스카와 델라웨어, 몬태나 이런 곳은 3명이죠. 3명. 예.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메인과 네브라스카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그 1위가 성자 독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위한테 한 표라도 이겼으면은 선거인단 전원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제가 얼핏 생각한 게 지난 총선에서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완전 참패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실제 전국 득표율을 본다면은 한 대략 41대 49 정도로 예. 8%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맞습니다. 근데 의석수는 엄청나게 차이 났잖아요, 이게. 그게 이제 우리가 소선거제의 성자 독식제의 어떤 한계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선거인단제가 완전히 성자 독식제입니다. 이게 예. 성자 독점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독점제로서 이 1위 후보한테 선거인단 전원을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가 붙었을 때도 전체에서는 그 힐러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 한 300만 표 이겼는가요? 그렇죠. 이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수에서는 상당히 뒤졌죠. 이게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 우리하고 다른 게 거기는 연방의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예. 주 단위에서 주의 독립적인 선택권으로 몰아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접근 방법이 다르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은 훨씬 쉽게 관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서양사학을 전공을 해서 미국사 부분에서도 조금 아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를 들면은 신대륙을 갖다가 발견한 다음에 유럽에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디언으로부터 이렇게 지역을 갖다가 침탈해가는 과정들이 쭉 미국의 그 역사인데 거기서 보면은 주별로 국가들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없었고 이게 이 주별로 전부 다 독립된 국가로서 이게 이루어지다가 이것이 남부와 북부로 이렇게 남부연합, 북부연합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연방으로서 이 아메리카 합중국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미국 헌법에서는 이 사실상 이 외교 국방을 제외하고는 그 주에 상당히 자치 권한이 거의 다 주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주가 전부 다 주검찰, 주법원 다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연방 차원에서의 외교 국방 아닌 다음에는 다 주에서 다 그걸 하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그 과정 속에서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선거인단제가 뭐 일부에서 좀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바뀔 염려는 거의 없고 그렇죠. 특히 공화당 측면에서는 인구수가 많은데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 이런 데서 자기들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은 이 선거인단제로 가야 당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바꿀 리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하고 좀 다르다라는 점을 갖다가 좀 알고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런 부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데서 여론조사 분석업체 세 군데 거를 토대로 해서 쿡 폴리티컬 리포트와 인사이드 일렉션스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 정치연구소의 크리스탈 볼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걸 다 분석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도 보면 선거를 치르면은 이 지난 총선 때 보니까 아무도 처음에는 민주당이 180석까지 가져갈 줄 몰랐다 이러는데 실제로 청와대에서 그 한 열흘 전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예측을 했더라고요. 180석. 그 예측을 어떻게 했냐고 제가 그때 그 표를 보니까 절대 우세, 경합, 분리로 이렇게 짜가지고 거기에서 절대 우세와 우세까지를 그 당의 그거로 보는 거죠. 각 당은. 그래가지고 열세는 이제 저쪽 당으로 하는 거. 그래서 경합 부분을 이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뭐 옛날로 치자면 그 이제 판별 분석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도 일단 요런 상태에서 경합이 몇 명 경합이 얼마다. 그리고 그 경합을 분석하면 얼마다인데 그 경합을 분석했을 때 나온 숫자가 180석이 넘었어요. 이게. 그 마찬가지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전체 538명 이 미국의 모든 선거인단인 주를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게는 세이프, 안전한 우세다 이거죠. 이게 안전 당선. 그 다음에 우세, 라이클리 해가지고 그 다음 경합 이렇게 세 개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조 바이든이 안전, 세이프, 우세, 라이클리 한 대하고 도널드 트럼프니 안전, 우세 한 대하고 그리고 요 둘이 경합지요. 이렇게 보니까 조 바이든이 안전에서 188명 선거인단. 이게 각 주별로 선거인단을 이제 안전한 주 자기들이 확실히 이기는 게 여기 예를 들면 민주당이 늘 이겨왔던 데입니다. 이게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일리노이 큰 데로 보자면은 메릴랜드, 뉴저지, 뉴욕 뭐 29명, 워싱턴주 12명, 캘리포니아 55명 뭐 이렇게 해서 188명입니다. 이게 안전한 데가. 우세 지역으로 보는 게 그 5개 주에 38명입니다. 이게 버지니아주, 미네소타, 콜로라도 뭐 이런 데서요. 그럼 요걸 합해 보니까 이 선거인단 226명을 거의 확보했다.
이거는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군요. 예. 그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안전한 데가 이 77석, 77명입니다. 선거인단이. 네. 그런데 이 차이가 딱 보는 게 도널드가 안전한 데 보면 숫자들이 10명 넘어가는 건 테네시주 한 군데밖에 없어요. 11명. 나머지는 뭐 9명, 6명, 4명, 3명, 1명, 2명, 막 3명 이래요. 이게. 그래서 이 주는 별 차이가 없는데 전체 선거인단 수는 안전이 188대 77인 거죠. 그러네요. 예, 거의 반도 채 안 되는 거죠. 우세 지역이 역시 이게 더 숫자가 적은 주들입니다. 인디애나 11대, 미주리 10, 캔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래가지고 여기서도 7개 주에서 48명. 그래서 합이 125명입니다. 선거인단이. 그래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선거인단이 226명 대 125명인 겁니다. 차이가 되게 나죠. 예. 그리고 경합이 187명이라는 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3군데. 지금 경합주가 이 13군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그랬을 때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44명만 가져오면은 270명,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선거인단 270명 당선이라고. 그런데 트럼프는 이 145명을 가져가야 돼요. 경합주에서. 경합주가 지금 187명이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145명이나 가져와야 되는 거죠. 텍사스가 38명, 플로리다가 22명. 야, 네. 하나만 하고 조금 더 가져가면은.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일부에서는 지금 그 랜드 슬라이드라 해가지고 이게 그 선거에서는 압승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네. 조 바이든이 랜드 슬라이드 될 가능성이 높다. 뭐라고 세계적인 그또 이 선거 전략가께서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대요.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 예. 그런데 말은 아끼고 있다. 말은. 지난번에도 그러다가. 지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게 그 본부장 오말리 딜런이라는 이 본부장과 조 바이든 선대 대책 본부장 같은 경우는 가장 가혹한 진실은 트럼프가 여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후의 순간까지 가봐야 된다. 그러면서 전부 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 데이터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 군데 이 데이터를 종합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현재 226대 125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양상이 지난번에도 그랬다는 거죠. 지난번보다도 더 벌어진 것 같은데. 네, 지난번보다는 좀 더 벌어졌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또 거의 이래서 힐러리를 갖다가 거의 90% 이상의 어떤 여론조사 기관과 선거 전략가들이 힐러리 클린턴 당선을 예측했잖아요. 근데 이게 뒤집어졌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지난번과는 다르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저도 뭐 특파원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보는데 대부분 바이든이 우세할 거라고 하면서도 말씀하신 그런 지난번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바이든이 이길 거라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길 거라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힐러리요. 첫 번째가 힐러리와 바이든이 다르다. 잘 아시겠지만 힐러리는 마녀의 이미지가 있잖아. 너무 똑똑하고 준비된 이 대통령감의 정치인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자기 거실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정치인 중에서 호감도 비호감도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DJ 같은 경우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비호감도가 너무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낮추는 게 선거의 캠페인의 초점이었대요. 근데 힐러리 같은 경우도 그 뛰어난 능력, 그 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어떤 압도적인 지지세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재승박덕이군요. 이야기는. 그런데 그걸 또 한편 따집어 보면은 그 이미지가 이 폭스 TV라든지 미국의 보수 매체에서 계속 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남편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을 비교하자면은
두 중에서 누가 더 인간적이고 감성적이냐 이라면 힐러리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아, 개인적인 성격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싸늘하고 이게 그런데 힐러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근데 대외적 이미지는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빌 클린턴은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고 힐러리는 정말 이 사감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조 바이든은 다르다는 사람. 조 바이든은 공화당에서도 좋아할 만큼 이 사람이 아주 무던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게 백인 중산층한테 조 바이든이 상당히 호감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이 백인들이 상당히 그 트럼프 쪽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이게 그 부분이 좀 다를 거라는 게 하나 바뀐 거고 두 번째가 이 트럼프가 4년간 보여줬잖아요. 자기가 트럼프가 그때는 이런저런만 있다 하더라도 거기 의혹 수준이었고 실제로 본 건 아닌데 트럼프가 대통령 4년간에 보여줬고 지금 최고 정점을 한 게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보여줬잖아요. 이게 마스크를 뭐 써도 뭐 안 된다는 둥 하고 자기가 확진자인데도 그것도 뭐 숨겼다는 거 처음에 그 다음에 극적 효과를 위해서 또 입원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바이든이 비판하는 게 아무 조치도 안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 글레이 리볼트를 해가지고 이 노인층이 반란. 노인층들은 이렇게 어쨌든 그 미국에 대한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아메리칸 퍼스트에 대한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개인보다는 나라를 생각하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볼 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이 개파이다. 이게. 그래서 이 노인층의 반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지층들이 이게. 균열이 생기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에서 이 지난번하고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조심스럽게 아까 제가 말한 랜드슬라이드 압승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 경합주에서 반반만 되더라도 완전 압승이죠.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번에 이제 이 3차 TV 토론이 2차는 무산됐을 거예요. 곧 벌어질 예정이죠. 예. 근데 이 TV 토론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토론 중요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강화 효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TV 토론은 본래 지지층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 맞습니다. 지지층의 강화 효과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예, 이 여러 TV 토론 이후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 또 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간에 3차 TV 토론에서 딴 게 아니라 바이든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 우리가 기억나시겠지만 트럼프가 그때도 막판에 힐러리는 곧 감방 간다 감옥 간다 말했잖아요 이때. 그러면서 뭡니까 그때 이 FBI FBI 뭐라 그러죠? 국장이라고 그러나요? FBI 국장 코미 FBI 국장이 와가지고 힐러리의 어떤 이메일을 재조사하겠다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 트럼프가 받아서 감옥 간다 이제 곧 감옥 갈 사람이다. 뭐 대통령이 웬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또 트럼프가 지금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 그 아들의 우크라이나 이게 에너지 업체와의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바이든이 그 사람을 만났다는 기록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바이든도 곧 감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게 3차 TV 토론 여기서 그 부분이 예를 들면은 이 미국 유권자들한테 이게 뭔가 이 신빙성이 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게 난리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3차 TV 토론에서는 가장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우편 투표를 이야기했는데 우편 투표 때문에
당선자가 발표가 안 나고 예를 들면은 이게 이 선거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불복 얘기도 나오고. 예. 예. 그래가지고 대법원이 그렇게 중요해지는 거죠. 마지막에 그걸 판정하는 게 대법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좀 무리해가면서 공석을 지금 채우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불안하게 결과에 떠나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불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핫 이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하셨지만 아마 우편 투표가 현장 투표보다도 석 달 뒤에 그 개표되는 3주 뒤입니까? 예. 3주 뒤에 개표되는 주도 있고 주마다 다 다르대요. 그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는 사기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연막을 지금 깔아놨어요. 이게 연막을 깔아놨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지고 대다수 중론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이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위상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트럼프가 현재 그 법무부하고 국무부는 자기 사람들로 깔았대요. 네. 예, 깔았지만 국방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 미국의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렇게 충성심, 로얄티, 이 충성심 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결과가 자명하게 나왔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이 깽판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1월 20일 날 내년 1월 20일 날 취임식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그 전문가가 말하더라고요. 네. 이게 예. 그 사실은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서 그 안병진 그 경희대 네. 이 미국학 교수가한테 제가 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안 교수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친구는 미국에서 그 미국 대통령제를 전공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러 언론 매체에서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그 조심스럽게나마 바이든의 어떤 이 승리를 이렇게 예측하기도 하고 하는데 변수는 몇 가지 아까 제가 말한 3차 토론 때 헌터 바이든의 아들 문제로서 바이든이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연루된 부분들이 신빙성 있게 나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고 그 우편 투표에서 예를 들면은 뭐 트럼프가 이렇게 그 부분을 부정하고 이렇게 그 했는 부분. 예를 들면 미국은 지금 공화당은 50개 주에서 다 소송 준비를 다 하고 있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연방만 아니라 주별로 그 소송전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복잡하게 그 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 당선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예, 모든 것을 다 할 것, 에브리싱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본인이 그런 폭탄 발언도 했잖아요. 자기 낙선하면은 미국 떠날 거다. 그래서 거기 미국을 왜 떠나느냐? 낙선되고 나면 트럼프한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깜빡밖에 없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이러는데 어쨌든 그 우리는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현재 이 세계적으로 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고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좀 더 이 미국이 뭐 예를 들면 방위비를 택도한 걸 압력을 가한다든지 북핵 문제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그거를 해버리고 그냥 오히려 감정만 더 상하게 만든다든지.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게 네. 관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죠. 네.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네. 북핵 문제를 드라이브를 계속 걸까요? 아니면은 수정을 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1차,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이
딜로 무딜로. 끝났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때 제가 이 나중에 자기 참모진들의 그 자서전에서도 나왔지만 회고록에서 드러났지만 트럼프가 아무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하노이 그 2차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 여러 번에 걸쳐서 와서 북도 만나고 해가지고 그걸 다 A안 B안 다 만들었는데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자기 참모가 자기 폭로하는 청문회 그 코난입니까? 그래서 그게만 자기는 신경이 써 있다. 그래서 불톤이 갑자기 등장해서 훅 들이미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 했다가는 자기 곤란하겠다 싶어서 그냥 손 들고 나와버린 거잖아 이게. 그래서 이런 탑다운은 곤란하다. 이게 북핵 문제가 아무리 지난하더라도 지금 우리 그 진보 세력 일부에서는 트럼프는 아니지만 북핵 협상을 위해서는 전략적 인내를 썼던 민주당보다는 저 트럼프가 나은 거 아니냐 이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냉정하게 봐야 된다. 국제사회는. 그래서 이 트럼프의 그 탑다운 방식이란 게 너무 적극적이고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오기 때문에 이게 동북아 평화라든지 세계 평화로 가는 그런 이렇게 이 치열한 어떤 이 서로 간의 협상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바이든이 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그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은 좀 전통주의자라 봐야죠. 네. 그래서 이 보통 외교 안보에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여야가 없습니다. 민주공화당이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 아젠다를 수용하면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강조하고 있고 이 사람이 세 가지 아젠다가 국내에서 민주주의 혁신, 미국 중상층을 위한 외교 정책, 국제사회 리더 자리 복귀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동맹관계를 이제 복원하고 제도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존중. 이게 미국 이익 정진을 위한 지역 전략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일괄 타결 예를 들면은 저쪽에서 북핵을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자기들이 어떤 북미 수교 평화협정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일괄 타결해야 돼. 일괄 타결하려면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 우리가 아는 CBID 이런 것을 내놔라. 그러면서 깨졌잖아요 이게.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그 북핵 문제를 그렇게는 어렵거든요. 북 같은 경우도 그 연변에 있는 핵시설을 다 폭파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한 어떤 이 비핵화를 갖다가 하지 않았다. 해서 아무런 조치를 또 우리나라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게끔 금강산 관광 개선공단 이런 부분도 열지 못하도록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는 오히려 바이든이 그 전략적 인내 2로 들어가더라도 이 지속적이며 조율된 어떤 외교 북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렇게 단계적이고 이게 서로 상호주의적인 이런 글로 밟아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데 다만 민주당이 그동안 강조했던 게 인권입니다. 인권 문제는 트럼프는 뭐 제기도 안 했잖아요. 이게. 근데 바이든이 되면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인권을 제기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인권에 대해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다. 전 그래 봐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야를 떠나서 비핵화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절차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데 사실 트럼프가 이렇게 너무 깜짝쇼 위주로 갔다라고 하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모범을 삼아가지고 굉장히 정교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북핵 문제에는 뭐 기본적으로 비슷한 톤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더 걱정되는 건 사실은 대선 끝나고 그 미국 연준에서 또
그 양적 완화를 회수한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달러를 딱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금융 정책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지금은 뭐 주식 이런 데가 이런 불경기에 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미국이 달러를 회수하지 않아서 대선 전에는 회수할 수가 없죠. 어찌됐든 경제가 죽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선 끝나고 달러를 조여들면은 우리가 금융 정책을 지금처럼 계속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숙제로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당국이나 부동산 문제, 금융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혼선에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더 정치하게 좀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미국 대선은 자기들 국내 이슈가 중심이 됩니다. 대외 이슈를 그동안 대선에서 중심적인 된 부분이 없고 예를 들면 아버지 부시 같은 경우가 당시에 이란 인질 이 작전을 통해서 90%까지 지지율이 올라갔지만 이 아주 무명이었던 클린턴한테 졌잖아요, 이게. 그래서 클린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그게 이제 국내 아젠다죠, 이슈를 해서 그런 건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세계 경제 차원에서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그 움직임들이 그거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한테 조금 지금 이 대선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트럼프와 바이든이 누가 되든지 간에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지속할 것 같아요. 이게 지속을 할 건데 그것을 미국과의 어떤 이 경제 동맹을 갖다가 요구하면서 그 부분을 일본, 호주 이렇게 우리가 이 미국의 동맹국에서 이렇게 가장 주요 동맹국으로 아시아에 있는 게 일본, 우리나라하고 호주인데 이것을 연결된 어떤 이 경제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데 참 중국에서는 그거는 자기를 겨냥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 사드 때 상황이 재발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지금 정부 당국도 굉장히 지금 고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대선 이후에 또 우리한테 닥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하여간에 이 한반도와 북핵,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